오직 신성하고 무례할 정도로 잘 훈련된 주먹만으로 강호 전체를 복속시킬 수 있는 자에게만 권왕이라는 칭호가 주어졌다고 한다. 이름은 잊혀도 칭호는 오래 기억되었다. 우리의 주인공 역시 단우성이라는 이름 대신 권왕으로 알려져 있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전설적인 파괴자는 배를 꿰뚫린 채 쓰러져 있었고 남은 적은 단 2명에 불과했다. 살아남은 둘은 의심스러울 만큼 젊었다. 한 명은 흑검든 장발, 다른 한 명은 부채든 왜소한 사내였다. 영웅이 보기에 둘 다 나이에 비해 너무 능숙했다. 여전히 예의를 잃지 않은 단우성은 그중 한 명에게 부하를 데리고 돌아가라고 제안하기까지 했다. 명예를 잃을 바에야 부하를 잃지 않는 게 낫지 않겠냐는 듯이. 하지만 돌아온 것은 냉병기 심리치료의 한 장면이었다. 장발의 마인이 말없이 부하를 두 동강 내버렸다. 아주 식은 줍먹기라는 듯이. 그리고 그들의 무기에 새겨진 표식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마교임을 암시하고 있었다. 하수도관만 한 검을 들고 파티에 올 자가 또 누가 있으랴. 심지어 그중 하나는 권왕이 오래 버틴 것에 감탄했다고 말했다. 이건 목숨 건 싸움이 아니라 무슨 재롱잔치 같았다. 우송은 비웃듯 웃으며 둘 다 10번 안에 쓰러뜨리겠다고 큰소리치고는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일렀다. 장발 검객은 칼을 돌리며 그가 한 말을 지킬 수 있을지 보자고 나른히 말했다. 그리고 시작된 전투는 광란의 발레 같았다. 단우성은 연달아 회피한 뒤 순식간에 거리를 좁혀 상대의 명치를 가격했습니다. 마치 값비싼 무언가가 부서지는 듯한 소리와 함께 첫 일격이었습니다. 우송이 선언하자 상대는 피를 토했고 그는 기세를 몰아 2번째, 3번째, 4번째, 5번째 일격을 가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 감각이 갑자기 뭔가 공격이 빗나가고 있음을 알렸다. 약점이 아닌 마치 누군가 움직임을 옆으로 교묘히 흘려내는 듯 했다. 그때서야 그는 부채를 든 자가 가는 실로 자신을 꼭두각시처럼 조종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자신도 모르게 권왕은 비열한 꼭두각시 조종자의 판 위에서 춤추고 있었다. 그가 한눈판 사이 장발 검객이 그의 가슴을 검으로 꿰뚫었다. 그는 권왕의 시대는 끝났고 우송에게는 따뜻한 무덤 자리가 필요할 때라고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단우송은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고대신처럼 모든 힘을 주먹에 모아 땅이 푸른 불꽃으로 폭발하듯 내질렀습니다. 주변은 초토화되고 공기는 화약 냄새로 가득 찼죠. 그러나 공격은 빗나가 적의 뺨을 스치는데 그쳤습니다. 그는 평온히 숨쉬며 왕다운 공격이라 칭찬했다. 그리곤 공격으로 생긴 거대한 구덩이를 보고 동료에게 위험했다고 시인하라 말했습니다. 그는 누군가 덕분에 살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모두가 쇼가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 우우는 갑자기 장발 남자에게 강력한 어퍼컷을 날리며 10번째 공격이라고 외쳤습니다. 이렇게 권왕 단우은의 전설은 막을 내렸습니다. 한편 구화산의 저택은 의심스러울 만큼 고요했습니다. 하녀는 도련님이 천천히 깨어나 누가 이 끔찍한 상황을 만들었는지 전혀 이해 못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정신없이 주위를 둘러보자 하녀가 괜찮은지 물었습니다. 아직 이곳이 어딘지 모르는 그는 내가 어디지라고 중얼대며 머리를 쥐었습니다. 하녀는 그를 부축했고 물을 건넸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왜 자신을 첫 도련님이라고 불렀는지 의아해했습니다. 주인공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에 크게 놀랐습니다. 익숙한 권왕의 얼굴 대신 근육과 자존심을 모두 도둑맞은 반쯤 부패한 좀비처럼 뼈만 남은 창백한 장발의 사내가 그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충격에 마신 물을 분수처럼 뿜어냈습니다. 얼굴을 더듬어 봤지만 실밥은 없었습니다. 겁에 질린 하녀는 도련님이 이상하다 중얼거리며 의원을 부르러 달려갔습니다. 한편 단우성은 상황을 파악하려 애썼습니다. 이들이 마교의 인물들인가? 아니, 그런 일을 벌였다면 강호를 벌써 차지했겠지. 그럼 환생인가? 몸은 병든 아기 사슴처럼 허약했고 움직임도 둔했습니다. 탁자 위에는 용호 상단 쪽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 조직이 구화산 근처에 있음을 어렴풋이 기억했다. 뒷면에는 이 지역 부호의 장남 임진영이 수신인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편지를 통해 이전 몸 주인의 모습을 금방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도박, 여자, 끝없는 파티, 뇌라고는 전혀 없는 인간이었죠. 그때 의원 강성명이 방으로 들어섰다. 좀비를 가장 잘 돌본 상이라도 타려는 듯 역겨울 정도로 살갑게 굴었다. 그는 우송에게 다가가 걱정하며 호들갑을 떨었다. 우송이 무심하게 뿌리치자 의원은 도련님 최애 음식이라며 닭고기 수프를 내밀었다. 주인공은 잔에 독이라도 탄 듯한 눈으로 그를 쏘아보았다. 이 용봉탕은 건강한 사람에게는 좋은 보양식이 될 수 있지만
이렇게 허약한 몸에는 오히려 치명적인 독배와 같았습니다. 게다가 의원은 환자가 갑자기 이전보다 활기 넘치게 되자 은밀히 맥박을 짚어보려 했습니다. 우송은 그를 교활한 뱀이라 속으로 여겼고 식욕이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의원은 계속 권했지만 결국 문 밖으로 쫓겨났죠. 단우송은 생각에 잠겼다. 정말로 제200회 용봉대회가 다가온다면 자신이 죽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았다는 뜻이고 마교는 여전히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다는 의미였다. 그는 소매를 걷어붙였다. 이 허약한 몸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느끼며 이번엔 그 썩은 놈들을 단번에 날려버리겠다고 다짐했다. 요리의 신이 직접 만든 듯 향긋한 음식들이 상 위에 가득 차려졌다. 하녀들은 첫째, 도련님이 죽도 제대로 못 먹던 분이 갑자기 늑대처럼 먹기 시작했다며 자기들끼리 속삭였습니다. 하녀 중 한 명이 요즘 그의 왕성한 식욕을 수상히 여겼다. 그 순간 싸구려 로맨스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문이 활짝 열리더니 전대 권왕이자 이제는 동네 여인들의 수군거림 대상이 된 단우성이 문 앞에 나타났다. 땀과 아침 게으름을 이겨낸 승리감으로 빛나는 나체로 그는 심장마비 직전까지 달리고 온 사람처럼 태연하게 머리를 만졌다. 얼어붙은 하녀들 곁을 지나며 그는 이제 아침 식사는 간단하게 할 것이라 알렸다. 몸은 사치 없이도 훌륭할 수 있기에 하녀들은 얼굴을 붉히며 그가 전보다 기운이 넘친다고 중얼거렸고 서둘러 방을 떠났다. 한편 단우성이 식탁 위 모든 음식을 우걱우걱 먹어치울 때 저편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애처롭게 들려왔다. 알고 보니 그는 공손명, 그의 전담 의원이었다. 비단실에 목 졸린 듯한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 우성은 접시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들어오라 했고 그는 상처받은 조연 배우처럼 과장된 연기로 방에 들어섰다. 주인공은 이 작은 쥐새끼를 잡아다 교육을 위해 구석으로 몰아넣어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하는 표정으로 이 연극을 지켜봤다. 의원은 위협을 느꼈는지 젊은 도련님 외로움을 달래러 잠시 들른 것뿐이라며 서둘러 변명했다. 전보다 안색이 좋아졌고 얼굴의 생기가 거의 돌아왔다고 말이다. 단우성은 살에 들릴 뻔했다. 거의 살아있는 이란 표현은 자신보단 좀비에게 완벽히 어울린다 생각했다. 의원이 슬쩍 빠져나가려 하자 주인공은 마치 총알처럼 젓가락을 나른하게 던졌다. 젓가락은 의원의 귓가를 스쳐 목 피부를 찢었고 피가 뿜어져 나왔다. 우성은 태연하게 물었다. 정말 자신이 아직도 그 의지박약한 린진영으로 보이냐고. 그 순간 의원의 가면이 깨졌다. 그는 양심 때문에 모든 증인을 죽이고 자신도 죽여야 한다고 칭얼거리며 작은 칼을 빼들고 돌진했다. 하지만 한 가지를 잊었다. 전직 권왕에게 칼은 슬픈 장난감 칼일 뿐이었다. 사악한 손이 그의 머리를 강타하자 녹색 모자에서 연기가 피어올랐고 의원의 뇌는 귀를 통해 두개골을 탈출하려 했다. 전직 의원의 시체가 바닥으로 미끄러지는 동안 우성은 앉아서 침울하게 자신의 주먹을 바라보았다. 마치 자신을 때린 듯 온몸에 타격의 고통이 울렸다. 몸은 비단옷 입은 죽은 사슴 같아 허약하고 한심했다. 그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회복하겠다고 다짐했다. 갑자기 극심한 두통과 함께 술, 여자, 도박, 질병, 독약까지 낯선 기억들이 한꺼번에 밀려 들어왔다. 린지년의 지난 삶이 비극적 희극처럼 눈앞에 펼쳐졌다. 상단의 마자들이었던 그는 형제들보다 약하고 어리석어 돈으로 존경을 사려 했으나 지옥행 티켓만 샀을 뿐이었다. 마음을 고쳐먹으려 했을 땐 이미 늦었고 이제 이 몸의 주인은 권왕인 그였다. 완벽했던 이전 몸을 잃었으나 정신과 전투 의지는 그대로인 그는 모든 것을 이자쳐서 되찾기로 굳게 결심했다. 돈은 물론 영약은 더욱 좋았다. 그는 구석의 금은 보화를 보고 헛웃었다. 이제 이 보물은 계집질이나 도박 대신 그의 새로운 전설을 위해 쓰일 거다. 그리고 우선 탁자 위에 널브러져 인테리어를 망치고 있는 의원의 시체를 처리해야 했다. 그렇게 1년이 지났다. 구화산 저택 문 앞. 정복 차림 낯선 이가 하녀들에게 정중히 절하며 린지년 도련님께 서신을 전하러 왔다 말했다. 안으로 안내된 그는 무협지 속 장면을 목격했다. 객실에는 돌처럼 단단한 몸과 해부학을 거스르는 근육을 지닌 키 큰 청년이 앉아 있었다. 그는 여전히 같은 도련님이었지만 예전 창백했던 약골의 흔적조차 없었다. 몇 계절이 지나자 주인공의 몸은 비단 베개에 파묻혀 지내라고 만들어진 것이 아님을 기억해낸 듯했다. 내면의 에너지가 깨어나 불꽃처럼 타올랐고 그는 끈질기게 수많은 무술을 연마했습니다. 깨달음의 경신술을 익혀 하녀가 찻주전자를 떨어뜨리는 것을 보는 것보다 더 빨리 사라질 수 있었다. 또한 깨달음의 신체술도 용의 대리석처럼 단단한 근육과 바람조차 인사할 틈을 주지 않는 빠른 발걸음 기술을 선보였다. 그리고 백미는 10단 낙뢰였다.
아직 4단계까지밖에 익히지 못했지만 그가 재채기만 해도 나뭇잎이 떨릴 정도였다. 모든 것이 너무 순조로워서 의심스러울 정도였다. 아무 방해도 짜증도 없는 완벽한 정적이었다. 그때 그가 나타났다. 예전에 이상한 소식과 더 이상한 눈빛을 가져왔던 바로 그 전령이었다. 남자는 공손히 고개를 숙이며 자신을 소개했다. 저는 호위대의 목인섭이라고 합니다. 본가에서 온 서신을 가져왔다고 했다. 주인공은 그 종이 쪼가리를 내려놓고 안도하며 말했다. 심심해서 손이 떨어질 지경이니 당장 서신을 달라고. 목인섭이 멍하니 사찰종처럼 단단하고 빛나는 남자를 쳐다보며 예전의 약골은 어디로 갔는지 의아해하는 사이 주인공은 이미 봉투를 뜯었다. 편지엔 아버지가 병으로 쓰러졌다고만 했고 원인 설명은 없었습니다. 주인공은 얼굴을 찌푸리며 오양 문파의 소행임을 확신했습니다. 목인섭은 문파가 보호비 명목으로 경호 상단에 과도한 공무를 요구해 압박하고 있다고 확인해줬죠. 더구나 그 문파는 뻔뻔하게도 아무런 조치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듣도 보도 못한 신흥 문파가 세금을 매겨도 오양 문파는 그저 앉아서 등만 긁었죠. 오양우의 이름은 욕처럼 들렸는데 워낙 악명이 높고 강해 호위 대장조차 면전에서 꼼짝 못할 정도였습니다. 주인공은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그 양반들은 상단을 바닥 밑 바퀴벌레쯤으로 보는 건가? 이내 혼잣말했습니다. 좋아, 그럼 직접 해결하고 끝내면 되겠네. 목인섭이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최근 둘째와 셋째 아들이 아버지 앞에서 검으로 결투했고 그 충격으로 노인은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주인공은 눈알이 빠져라 눈을 굴렸습니다. 그 광대 같은 놈들 둘이 상단주 바로 코앞에서 칼부림을 벌였다고 그는 전령에게 편지를 탁자에 놓으라 이르고 직접 해결하겠다 선언했습니다. 목인섭이 돌아와서 사람들에게 말하길 이제 어린 도련님은 진짜 전쟁의 신 같아 보였습니다. 그 말에 사람들은 농담인 줄 알고 비웃었고 어떤 이는 그 얼굴로 침대 기술 달인이나 될 거라고 비아냥거렸죠. 장발의 남자는 그런 농담은 하지 말라며 부대주에게도 애인이 있다고 진지하게 말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그 부대주가 불쑥 나타나 농담꾼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부대주는 도련님이 어릴 적부터 신체 능력이 출중했고 병으로 잠시 가려졌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그리고 대망의 순간 연하 상단의 첫째 아들 임진운이 기지로 들어섰다. 호위대가 일제히 늘어서서 무사 귀환을 축원했다. 부단주가 거의 못 알아볼 정도라고 공손히 말했다. 부하 중 누군가가 예전에 모두를 깔보던 그 오만한 놈을 부단주가 자랑스러워하는 거냐고 비꼬듯 중얼거렸다. 하지만 주인공은 갑자기 환대에 감사했고 호위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쓸모없는 바보가 예의를 차리다니 세상은 분명 망조였죠. 그 붉은 머리 남자는 만족스럽게 웃으며 도련님이 변했다고 자신이 경고하지 않았냐고 말했다. 부단주는 진운의 뒷모습을 보며 이제 적이 아닌 아군 같다고 인정했다. 주인공이 본당에 들어서자 공기는 무거워졌고 그 이유는 명백했다. 등 뒤에서 역겨운 목소리가 비꼬듯 날아왔다. 이게 누구야? 게으름뱅이 진운 나으리 아니신가? 바로 연하 상단의 셋째 아들 이장운이었습니다. 딱 한 대 치고 싶게 생긴 얼굴이었죠.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가 무서운 표정도 지을 줄 안다며 비꼬았다. 부단주는 창백해졌고 곧 싸움이 벌어질 것 같았다. 그가 막 나서려는데 장운이 감히 자기 몸에 손대지 말라며 소리쳤습니다. 대체 누가 이 하찮은 놈이 감히 신성한 몸에 손대도록 허락했습니까? 주인공은 조용히 나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게 울려 퍼졌습니다. 다시는 내 눈을 마주할 엄두조차 못 내게 교훈을 새겨줄까? 그 다음 순간 진윤의 주먹은 마치 번개가 내리꽂히는 듯한 속도로 장운의 얼굴에 정확히 박혔습니다. 부단주는 너무나도 충격받아 입을 다물지 못했죠. 셋째 아들은 겁먹은 계집애처럼 비명을 지르며 해명을 요구했지만 진윤은 눈도 깜짝 안 하고 어깨를 잡아 무릎 꿇렸습니다. 장운이 미쳤다 소리치자 주인공은 나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 난 내 형님이야. 그렇게 불러. 한편 연하 상단의 주인이자 주인공의 아버지인 이성민은 즙을 다 짜내고 버려진 불쌍한 레몬처럼 완전히 지쳐 보였습니다. 주인공은 아버지가 스트레스로 건강이 안 좋다는 말을 들었다며 목소리를 낮췄다. 이성민은 고개를 끄덕이는 것조차 힘겨워하며 겨우 수긍했다. 그러고는 아들 앞에 있는 게 환영이 아닌지 확인하려는 듯이 한참을 응시하더니 외모뿐 아니라 내면까지 정말 변했다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얼굴마저 달라지자 아버지는 처음으로 이게 장난이 아니라 진짜 자기 아들이 맞냐고 물었다. 우리의 주인공은 잠시 침묵했다. 그는 전생에 부모 없이 자랐기에 아버지의 따뜻한 보살핌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진운의 기억 속 아버지는 늘 거대하고 흔들림 없는 존재였고
아들을 귀찮은 골칫덩이가 아닌 세상 전부로 여겨주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괜찮아질 거고 이성민도 나을 테니 스트레스 원인만 제거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눈썹을 치켜떴지만 아들이 말한 제거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부드럽게 웃을 뿐이었고 어쩐지 불길한 그 미소에 노인은 숨이 막힐 뻔했다. 주인공은 아버지에게 아무 걱정 말고 쉬라 조언했고 이미 머릿속으론 이곳 관료 절반을 가루로 만들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다음 날 본당에서 용화 상단의 회의가 열렸다. 모든 거물들이 모여들었고 다들 자신의 기운보다 더 비대해 보였다. 그중 호위대장 오은양우는 마치 돌을 깎아 만든 듯한 표정 없는 얼굴로 특히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그의 뒤에 있던 부하들은 큰아들을 힐끗거리며 대체 여긴 어쩐 일로 왔냐는 듯 수군거렸다. 평소라면 이런 모임에 나타나지 않을 인물이었죠. 대장은 나른한 미소를 지으며 그의 입지를 걱정한다고 짐작했다. 회의 시작 전 대장은 진운을 훑어보며 호의 없이 혼자 온 것을 지적하며 자신의 생각을 불쑥 말했다. 그는 오만하게 개인 호위무사를 추천했다. 외풍에 또 쓰러지려 할 때 옆에 누구라도 있어야 하지 않겠냐는 것이었다. 그러자 주인공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매우 간단한 제안을 했습니다. 내가 호위대장 오은양우를 해고하겠다. 주인공의 손가락이 대장의 코앞을 찌를 듯한 기세가 아니었다면 농담이라고 생각했을 정도로 너무나 태연하게 말했다. 오양우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하지만 이내 침착해지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도련님께서 오랜 병상 생활로 잠시 잊으셨나 본데 이건 관여할 일이 아닙니다. 그 말에 도련님은 표정 변화 없이 팔을 휘둘러 강력한 일격을 날렸고 주변은 순식간에 잔해의 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땅이 흔들려 건물이 산산조각 났고 회의는 순식간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대장은 그 주먹이 자기 머리에 명중하지 않은 것에 모든 신께 감사했습니다. 주인공은 옷깃을 여미며 누가 제정신이 아니냐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네, 그가 쌓은 건 좀 있지만 영화 상단은 애초에 그의 것이 아닌 임진용 개인의 소유입니다. 호위대장 오양우는 후계자가 미쳤나 하고 심각하게 생각했습니다. 얼마 전까지 시체처럼 누워있던 자가 이제는 막말을 퍼부으며 인상을 찌푸리고 방을 부술 듯한 기세였습니다. 진용이 변했다는 소문은 단순한 소문이 아니었습니다. 장래는 진부에도 볼만한 싸움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진용에게도 사람이 있었고 칼날로 응수했습니다. 주인공은 모두를 자신의 신발을 물어뜯으려는 불청객처럼 보며 대장의 말이 옳다고 나른하게 말했습니다. 고용주에게 칼을 겨누는 건 정말 대담한 짓이니까요. 그는 도끼 어린 미소로 덧붙였다. 이 어린 멍청이들은 출세에 죽고 못 사는 것 같군. 하지만 그는 고귀한 영혼을 지녔기에 그들의 자살 충동을 대장의 편안한 은퇴 계획을 우연히 망가뜨린 것에 대한 보상으로 여기겠다며 관대함을 보였습니다. 그는 분위기를 달구며 총사령관을 왜 그리 증오하는지 본격적인 스탠드업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첫째, 이 고귀한 전략가는 주인공이 치료를 위해 떠나자 의원 공손명에게 죽이라고 사주했던 것입니다. 둘째, 대장은 즉시 두 형제 모두를 끌어들여 불화를 조장했고 이는 운하 상단에 존경받는 수장인 아버지를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만약 대장이 한 아들에게만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그는 손쉽게 상단을 차지했을 겁니다. 대장은 젊은 주인이 배고파 헛소리한다고 확신하며 크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진영이 다가가 말했죠. 자신을 죽이려 했던 의원이 바로 그의 손에 죽어 땅에 묻혔다고요. 그때부터 대장의 운명은 내리막길을 걸었죠. 이후 주인공은 옆으로 물러서서 만약 상단 전체를 탐냈다면 좀 더 잘했어야 했다고 넌지시 말했습니다. 이 말이 결정적인 한 방이 되었습니다. 호위대장은 눈에서 불꽃을 튀기며 건방진 놈, 이나 내 놈이 죽고 싶으냐 라고 소리치며 달려들었습니다. 이 하찮은 놈의 전생이 권왕이란 걸 그는 몰랐죠. 진영의 일격은 번개처럼 공기를 갈랐고 두 개의 거센 돌풍은 연회장을 휘저어 모든 것을 날려버렸습니다. 대장은 얼어붙었습니다. 이 애송이가 정말 무공을 익히고 번개의 기운까지 다룬다고? 관중들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 남자가 살아남은 것은 물론 총사령관의 공격을 배드민턴처럼 막아냈으니까요. 진영은 아무렇지 않게 이제 막 회복한 환자를 구타하려 한 것은 눈 감아주겠다고 선언했다. 이제 공식적인 결투가 되었으니 말이다. 또한 목숨을 건 결투를 제안했다. 마치 고전 무협소설처럼 정정당당하게 싸우자고 말이다. 대장은 물론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전투 경험 외에도 이 건방진 놈을 다져버릴 배짱이 충분하다며 비웃었다. 이에 진영은 나른하게 비웃으며 경험하고 되물었다. 그의 느릿한 공격을 가볍게 피하고는 애송이라 부르며
자신의 수준에 도달하려면 아직 100년은 더 수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 후 진짜 장관이 펼쳐졌다. 대장이 공중으로 솟구쳐 올랐다. 진영이 빠르게 움직여 공격했지만 칼로 모든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맹렬한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칼날이 부딪히고 허공을 갈랐으며 대장은 죽음의 문턱에서 버텼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애송이가 아닌 진정한 무술 고수의 실루엣을 보았고 그 모습은 이빨 없이 은퇴하는 것보다 더 그를 두렵게 했습니다. 절망에 빠진 대장은 그의 마지막 비기인 사명검법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진영은 취한 바람처럼 번개 같은 공격을 피했고 주먹의 모든 기운을 모아 작별을 고했습니다. 성난 어퍼컷이 호위 대장을 지붕 너머 성층권으로 날려버렸다. 회의실은 흔들리고 지붕은 불타올랐으며 엄청난 폭발 후 애니메이션처럼 연기가 피어올랐다. 마침내 정적이 돌아오자 진원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전 호위 대장의 부하들에게 말했다. 자신에게 잘해준다면 똑같이 갚아주겠지만 만약 증오로 맞선다면 유서나 준비해두라고. 그는 음모에 노란하지 않을 것이며 알아들었다면 당장 꺼지라는 것이었다. 모두가 칼과 존경심을 주머니 깊숙이 감춘 채 조심스럽게 흩어지기 시작했고 우리의 주인공은 하품하며 손가락을 치켜들어 저녁에 마실 영약을 사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런 싸움 후에는 도핑 없인 못 버틴다나요. 또 누가 결투를 신청할지 모르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좋아요나 구독을 안 하셨다면 부탁드립니다. 혹시 이 채널에서 보고 싶은 작품이 있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전부 확인하고 읽어본 뒤 영상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